콘스탄티노플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죠. 무려 800년간 침략을 막아낸 세계 최강의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1453년 5월 29일 이 난공불락의 성벽이 함락됐죠. 당시 술탄 메흐메드 2세는 겨우 21살이었는데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끝까지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이 함락은 53일간의 긴 공성전 끝에 벌어진 일이었죠. 공격군은 방어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해요. 그럼 800년을 버틴 성벽이 왜 무너졌을까요? 바로 화약 때문이었어요. 특히 거대한 대포와 bom바드가 성벽을 파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이건 군사 역사의 엄청난 전환점이었어요. 고대 도시 방어의 핵심이던 성벽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었죠. 콘스탄티노플은 이후 오스만 제국의 새로운 수도가 되었어요. 수도 이름도 아드리아노플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바뀌었죠. 이 사건은 무려 1500년 가까이 이어진 로마 제국의 사실상 마지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종말이었죠. 많은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중세의 끝, 근세의 시작으로 봅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단순한 도시 점령이 아니었던 거죠. 기술 발전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결국 성벽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새로운 무기 앞에 무릎 꿇은 거네요. 역사는 언제나 반전의 연속이에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하면 살라미스 해전만 기억하시죠? 하지만 페르시아 침공의 진짜 끝은 육지에서 결정됐다는 사실 아셨나요?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 평원에서 벌어진 최후의 지상전 때문이죠. 살라미스 패배 후 크세르크세스는 떠났지만 마르도니우스 장군은 남았죠. 그리스 연합군은 스파르타, 아테네 등 대규모 병력을 모았어요. 페르시아군은 플라타이아 근처에 요새화된 진지를 구축하고 대기했고요. 그리스군은 페르시아 기병대가 강해 평지 싸움을 피하려 했죠. 그 결과 11일간의 지루한 대치가 이어졌어요. 전선이 무너진 건 그리스군의 보급선이 끊기면서였죠. 후퇴하던 그리스군은 페르시아군의 추격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파르타, 테게아, 아테네 병사들의 저항은 엄청났죠. 마르도니우스는 그리스군이 도망친 줄 알고 섣불리 공격했어요. 하지만 그리스군은 멈춰서 전투를 벌였고 페르시아 보병대는 혼란에 빠졌죠.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 총사령관 마르도니우스가 전사합니다. 지휘관을 잃은 페르시아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요. 수많은 페르시아군이 진지에 갇혀 학살당하며 전쟁은 끝났죠. 놀랍게도 같은 날 미칼레 해전에서도 페르시아 함대가 파괴되었다고 해요.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결정타를 맞은 거죠. 살라미스 해전으로 끝나지 않은 페르시아 침공, 진짜 종지부는 플라타이아였습니다. 이제 역사 이야기할 때 플라타이아도 잊지 마세요. 다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가 베를린 장벽의 진짜 자네라고 믿죠? 알고 보면 우리가 보는 벽은 사실 착등입니다. 1990년 장벽 개방 후 118명의 예술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21개국 예술가들이 당시 정치적 변화를 담았죠. 하지만 도시 개발로 그 벽은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림들은 2009년에 다시 그려진 복제품들이죠. 이거 완전 반전이죠? 우리가 원본을 보고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진짜 국경은 슈프레 간 크로이츠베르크 강둑이었어요. 갤러리는 동베를린 쪽을 막았던 서쪽 벽에 그려진 거예요. 이 벽은 서베를린을 향했고 훨씬 두껍고 견고했죠. 신기하게도 더 약했던 포방벽 일부도 남아있습니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가 있는 밀렌슈트라세는 주요 간선도로였고요. 좁은 공간 때문에 평소와 달리 콘크리트 파이프가 설치되었어요. 그 덕분에 내부 벽이 조금 특별한 구조가 되었죠. 결론적으로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원본이 아니어도 역사적 의미는 여전해요. 1989-90년 정치적 변화를 담은 예술가들의 외침이니까요. 벽 너머 동독을 향했던 메시지였던 셈이죠.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의 진짜 매력은 복제품이라는 사실 아닐까요? 변화와 재탄생을 상징하는 역사의 아이러니. 역시 역사는 알수록 더 흥미진진해지는 법이죠. 측천무후가 잔인하게 황제 자리를 뺏었다고들 알고 있죠. 하지만 그녀의 권력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원래 태종의 후궁이었지만 태종 사후 출가했죠. 그러다 아들 고종과 다시 만나 황후가 됩니다. 이때부터 비범한 정치 감각을 보여줬어요. 고종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그녀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무려 23년간 고종을 대신해 제국을 다스렸어요. 아들들이 황제가 된 후에도 권력을 놓지 않았죠. 그리고 690년 당나라 대신 주나라를 선포합니다. 완전 반전이죠? 그냥 뺏은 게 아니라 이미 최고 권력자였다는 것. 그녀는 유교 대신 불교를 적극 후원했어요. 문학과 예술도 크게 장려했죠. 인재 등용을 위해 과거제도 개혁했고요. 티르크와 티베트 침략에도 성공적으로 맞섰습니다. 이 시기 중국 국력은 절정에 달했어요. 흑천무후의 통치는 성당시대 위 일부였죠. 그러니 단순히 잔인한 권력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랜 통치로 능력을 증명한 황제였죠.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지만 그녀는 스스로 승자가 되었어요. 측천무후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닌가요? 렉싱턴 전투가 영국군이 미국 식민지를 침략한 첫 전투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실 영국군이 공격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완전 반전이죠? 1775년 4월 18일 밤 영국군은 보스턴을 떠나 콩코드 마을로 향했죠. 목표는 식민지 민병대가 숨겨둔 군수품을 찾아 파괴하는 거였어요. 보스턴 차 사건 이후 영국 의회는 참을 수 없는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특히 매사추세츠 정부법은 식민지 사람들을 아주 화나게 했죠. 그래서 식민지 지도자들은 매사추세츠 임시의회를 만들고 민병대를 훈련시켰어요. 영국 정부는 매사추세츠가 반란 상태라고 선언했고요. 영국군은 콩코드의 보급품을 비밀리에 노렸지만 식민지군은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물품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상태였죠. 허탕 친 셈. 렉싱턴에서 아침에 700명의 영국군과 70명 정도의 민병대가 마주쳤어요. 누가 먼저 총을 뿅는지 아무도 몰라요. 미스터리 총성으로 불리죠. 영국군은 콩코드까지 진격했지만 그곳에서도 큰 성과는 없었어요. 철수하는 길에는 매복한 민병대와 게릴라전을 벌여야 했답니다.
이 전투들은 보스턴 주변 여러 마을에서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렉싱턴과 콩코드뿐만 아니라 링컨, 매너토미, 케임브리지까지요. 결국 이 군수품 파괴 작전은 미국 독립전쟁의 서막이 되었네요. 영국군은 그냥 물품 뺏으러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전쟁을 시작한 거죠. 역사는 이렇게 사소한 오해와 계획 실패로도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바다 위를 떠도는 바다 집시 아시죠? 이국적인 이미지로 유명하죠. 그런데 바다 집시는 이들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들은 스스로를 사마 또는 사마흐라고 부르고요. 외부에서는 바자우라고도 불려요. 이게 진짜 정체죠. 바다 집시는 서구인들이 유목민처럼 떠돈다고 생각해서 붙인 별명이에요. 하지만 이 별명은 사마 바자우족의 복잡한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담지 못해요. 이들은 주로 페라훈나, 젠징 같은 작은 목선에서 생활하는 해양 민족이에요. 때로는 중쿵 같은 중형 선박이나 비둑 같은 낚싯배도 사용하죠. 필리핀 타위타위 섬의 지배적인 민족이자 술로군도 전역에 퍼져 있어요. 보르네오 북부, 술라웨시, 인도네시아 동부 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놀랍게도 사바 지역의 일부 사마 바자우족은 전통적인 말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바다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 반전 아닌가요? 필리핀에서는 종교가 비슷한 모로족으로 분류되기도 한답니다. 지난 50년간 민다나오 분쟁으로 많은 필리핀 사마 바자우족이 사바 지역으로 이주했어요. 2010년에는 사바에서 두 번째로 큰 민족 집단이 되었죠. 바다 집시는 모켄족처럼 바다 생활을 하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쓰이는 별칭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다 집시 대신 사마 바자우라고 불러주세요. 이름 하나로 그들의 삶과 문화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야말로 진짜 역사 덕후만이 아는 꿀팁 아니겠어요? 오늘도 잘못된 상식 하나 깨보셨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문무대왕릉은 바닷속 무덤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문무대왕은 죽어서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죠. 그래서 유언에 따라 동해에 장례를 치렀다고 알려져 있어요. 경주 봄길리 앞바다에 그곳을 다들 무덤이라고 믿죠. 이 바위섬은 대왕암으로 불리며 역사적 장소로 지정됐어요. 하지만 그 안은 텅 빈 거대한 바위 구조물일 뿐입니다. 즉 시신이 없는 무덤이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곳을 수중 능류가 아닌 수중 화장터로 봐요. 문무대왕의 유골이 여기서 화장되고 바다에 뿌려졌다는 설이죠. 이 거대한 바위는 용이 된 왕의 상징적인 장소였던 겁니다. 실제 그의 무덤은 육지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사적 제158호로 지정된 것도 이 바위섬 자체죠. 바닷속 무덤이라기보단 기념비적인 공간인 셈이에요. 그는 몸을 불살라 용이 되어 바다를 지키려 했으니까요. 그래서 후세에 수중 무덤이라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퍼진 거죠. 실상은 그의 위대한 의지를 담은 상징적 장소였던 겁니다. 진짜 무덤은 따로 있을 거라는 학설이 지배적이에요. 어때요? 알던 사실과 많이 다르지 않나요?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반전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거 모두 아시죠? 하지만 사실 콜럼버스 도착 수백 년 전부터 다른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완전 반전이죠? 역사가 숨긴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아메리카 최초 인류는 배를 타고 태평양 해안을 따라 이동했을 수 있어요. 이건 얼음 덮인 베링 육교를 건넌 것과 동시대일 수도 있죠. 북극의 유픽족과 알류트족은 베링 해협 넘어 자주 교류했어요. 알래스카 유적지에서 교류 증거인 유물이 발견됐죠. 가장 유명한 건 바이킹인데요. 10세기 말 그린란드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뉴펀들랜드에 란세오 메도스 기지를 세웠죠. 이건 교과서에도 가르치는 논쟁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른 접촉 이론들은 여전히 활발히 논의 중이랍니다. 가령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온 배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했다는 가설도 있어요. 멕시코 유적지에서 발견된 아시아풍 조각상 같은 게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죠. 하지만 주류 학계는 대부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들은 바이킹처럼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를 요구하죠. 그러니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고 갔던 셈이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콜럼버스도 위대한 항해자지만 최초 발견자는 아니었다는 사실. 오늘부터 콜럼버스 전 역사의 진짜 모습을 기억해주세요. 다들 대장금 드라마 아시죠? 실제 인물이라고 믿는 분들 많죠? 근데 사실 대장금은 역사 기록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실존 여부가 불분명한 인물이라니 완전 반전이죠? 드라마가 너무 리얼해서 많은 분이 실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MBC 용인 대장금 파크가 그 리얼함을 완벽히 구현했죠.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큰 야외 세트장이에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거리를 완벽히 재현했고요. 고증으로 집들도 그대로 옮겨놨어요. 소름 돋게 똑같죠? 주몽, 이산, 동이 같은 대작들이 모두 여기서 촬영됐어요. 심지어 현대 드라마, 영화, 광고까지도 여기서 찍죠. 그만큼 다양한 시대와 장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왕실 의상도 직접 입어볼 수 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고요. 이런 실감나는 세트 덕분에 드라마가 더 현실 같았나 봐요. 그래서 대장금 이 실제 인물인 줄 착각하게 만든 거죠. 역사는 기록과 상상이 뒤섞일 때 더 흥미로워지는 법이죠. 진실은 대장금은 드라마가 만든 아름다운 허구였던 겁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용인 대장금 파크가 더 빛나는 거겠죠? 한류 팬들이 계속 찾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드라마 속 판타지를 현실에서 만나는 즐거움. 여러분, 한글이 처음부터 환영받았다고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한글이 백성들에게 바로 사랑받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한글은 탄생 직후부터 천대받는 글자였어요. 조선시대 엘리트들은 수백 년간 한글을 깔봤죠. 그들은 한글을 여자들이나 쓰는 천박한 글자라고 비하했어요. 한글의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이에요.
세종대왕님이 한자 사용의 어려움 때문에 문맹률이 높아서 만드신 거죠. 1443년 말에서 1444년 초에 세상에 나와 1446년에 공식 발표됐어요. 그러나 상류층은 한자를 고수하며 한글을 무시했죠. 한글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건 무려 19세기 말이에요. 500년 가까이 냉대받았다니 완전 반전 아닌가요? 한글은 현재 24개의 기본 글자, 즉 자모로 이루어져 있어요. 14개 자음과 10개 모음 조합으로 27개 글자가 더 생겨 총 51개죠.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된 음절 블록 배열이 특징이에요. 이런 과학적인 체계 덕분에 한글은 배우기 아주 쉽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치아치아족도 한글을 문자로 쓰고 있어요. 대조어도 한글로 표기하고 남북한 맞춤법은 조금 다르답니다. 결국 한글은 오랜 천대를 이겨내고 한국어의 주력 문자가 됐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극찬하는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죠. 역시 진짜 가치는 시간을 견뎌내야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